지금 별도의 입장문을 오후에 급히 따로 냈습니다. 재산 일부를 환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인재 양성에만 온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 발표였습니다. 장관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충분히 읽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의 마음은 제대로 읽고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앵커님이 하신 말씀이 핵심이죠.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말했느냐가 진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국민들께서 네. 그 10억 5천에 해당하는 펀드에 들어간 돈 포기하라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잖아요. 재산 내놓으라 한 거 아니죠. 그리고 웅동학원도 잘 운영하라 그랬지 그거 뭐 그 운영권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기금이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은 좀 변제를 해라.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은 지금 따님과 관련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수혜는 굉장히 지정 수혜자라고 할 만큼 맞춤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유일한 지정 방식의 장학금, 그다음에 시상도 2009년 한 해에만 있는 시상, 그리고 허위 기재도 다른 분들은 전례가 없는데 따님만 허위 기재. 그다음에 유급 위기가 있었을 때도 따님 유급 위기 있을 때만 전 동기생들이 구제. 이런 맞춤형에 반해서 지금 내놓으신 그 뭐라 그러죠? 그 발표는요. 좀 너무 막연하다. 국민들의 무엇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내지는 책임지기 위해서 한 것인지 조금 그것을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 진정성을 느끼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시기적으로도 조금 왜 이 시기에 뜬금없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지소미아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나 오히려 국민들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펀드 내놓는 거 좋고 웅동학원에서의 자신의 위치 다 내려놓다는 거 좋겠는데 딸 의혹은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동안 출근길마다 성찰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답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이 전혀 변함이 없는데요.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가 들끓고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입장들이 많이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딸에 관한 입학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분명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받았던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해서 이 펀드에 대한 부분, 학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 딸이 입시에서 받았던 혜택과 특혜가 있다면 그것부터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하지만 정작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면 전환용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국 후보자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오죽하면 민주평화당은 이 전재산 환원하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MB의 향기가 난다라고 사실 조국 후보자를 매섭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그렇게 즐겨서 사용하던 SNS가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SNS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 이와 같이 환원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 국민들이 당혹스러운 건 아닌가 싶습니다. 딸과 관련한 의혹에는 늘 가짜 뉴스라고 했었었는데요. 그러면
이 딸과 관련해서 입시 행적을 살펴보면 항상 천운이 뒤따른 듯한 맞춤형 혜택과 특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주로 어떤 게 있었었나요? 네, 일단 의학 전문 대학원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유급을 받은 사실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급에 따른 첫 재수강을 마친 다음에 바로 학교 측이 유급 가능성을 낮춰주는 학점 유보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연히 이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연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서울대 관악회 장학금에서 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줬는데요. 이 장학금 지급 대상 기준이 이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을 때에 맞춰서 딱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우연함이 겹치게 되면은 필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처럼 어떤 그 일정한 시기마다 네. 마찬가지로 단국대 인턴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턴십도 이때 딱 한 번만 조 후보자 딸을 대상으로 시행된 인턴십이고 이제 네. 그런 방식으로 논문으로 올라간 유일한 학생이 바로 또 조 후보자의 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많이 느끼는 감정은 이 공정함과 정의가 훼손되었다라는 그런 감정인데 이것이 과연 이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인가에 대해서 네. 조 후보자가 좀 더 고찰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등 교육을 주장했던 분이죠. 그렇지만 자식은 특목고를 보냈었는데 늘 이 논문을 쓸 때 보면 부인을 대동하거나 당초에는 부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애써 부인이 먼저 이 단국대 논문도 신청을 했다라는 거를 교수가 털어놓더라고요. 네, 단국대 해당 문제 논문 지도 교수가 당연히 이 조국 후보자 딸의 보호자 측의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호자가 아마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공주대 인턴 참여해서 제3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것도 있는데 인턴 면접에 어머니와 함께 와서 깜짝 놀랐다는 해당 공주대 교수의 증언도 지금 언론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인턴 활동 시작하기도 전에 제3저자로 등재를 해줬다면서요. 네, 인턴 활동은 7월의 중순에 3주 네. 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7월 6일에 벌써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초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인턴 활동을 해서 논문에 등재된 게 아니라 네. 논문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 기간 동안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수업하고 있을 기간인데 네. 그럼 본인이 인턴에 참여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논문 먼저 써서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 좀 납득하기 힘들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인턴 활동을 공주대에서 하면서 도쿄에 있는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겹치는 기간 동안 또 숙명여대에서는 물리학 캠프를 참가해요. 네. 참 부지런한데 이 기간이 겹치는 부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왜 기간이 겹치느냐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에서는 간헐적으로 인턴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전혀 주제가 다른 조류학 논문과 물리학회 캠프를 간헐적으로 참석하면서 모두 다 한 군데선 장려상을 받고 한 군데서는 제3저자로 논문이 등재되고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한다. 정말 요즘에는 그 지상 최고의 천재라는 폰 노이만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이게 국민들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간헐적 단식은 들어봤지만 간헐적 인천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책임지고 사과하고 해명하는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억 5천 펀드 있는 거 기부하고 웅동학원 재산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이 1억 받고 2명을 취업시켜줬다느니 채권을 담보로 14억을 사채를 썼다느니 지금 누더기가 된 사학재단 하나 내놓고 10억 5천만 원 해서 모든 딸과 관련된 의혹을 덮고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으면요. 1,500억 기부한 안철수 전 대표는 뭐가 돼야 되고 네. 안대희 전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전관 예우가 문제가 되자 변호사 수익금 11억 사회 환원한다고 했지만 결국 총리 안 됐습니다. 이 전관 예우도 불법은 아니죠. 네. 내놓는다 했는데 총리가 안 된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뭐 10억, 20억 부유층이 선심 쓰듯 내놓는 얄량한 기부에 모든 의혹을 눈 덮고 박수 쳐주는 그런 국민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수들은 교수 카르텔이 있는 걸까요?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또는 좋은 경험 시켜주려고 남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스펙을 열어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부모들이 나는 나쁜 엄마, 아빠라고 열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국대 교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파면해야 된다고 학생들이 나섰던데 말이죠. 함께 보시죠. 이게 요즘은 뭐 영어로 써야 되니까 요즘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기여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일저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저자가 안 되면 또 내가 일저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논문을 써보미션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나라나 그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싫어? 내가 이제 일조자로 들어가고 이제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 일조자로 자고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근데 그래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모든 게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듯한 일들 아니겠느냐. 이율배반적인 삶, 거기에 동조한 단국대학교 교수는 책임지고 물러가라고 오늘 단국대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말이죠. 지금 본인의 딸만 용이 되게 하느냐고 다 이분들 보면 가제가 되고 개구리가 된 삶 아니었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문제만 꼬집게 되면 바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하고 쓰게 됐던 SCI 2급에 대한 논문 제일저자 등재 여부 한 가지만 해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가 제일저자에 대한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이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해명들을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원래 외국 대학으로 가겠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국내 대학으로 가서 좀 허탈했다라고 하는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단국대학교 학생들, 특히나 저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아주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썼던 저 논문은요. 병원에 있게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저기에 대한 정보를 접근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논문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저기에 대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논문을 일저자로 썼다는 것이 일단 말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참여했던 기간이라든지 박사로 허위로 기재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건대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죄해도 부족할 지금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통탄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계속해서 거듭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의 정유라 사건 속에서 이 일이 나중에 수사로 이어지게 되면 줄줄이 관련된 교수들이 감옥에 가는 사건들을 다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관련된 사건들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청문회에서 이 사안들을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면 결국 네. 수사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를 잘 둔 이유로 아버지가 좌장을 맡았던 학술회의에 인턴을 하면서요. 3년 새 12번의 인턴을 했는데 남들은 한 번 할까 말까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아버지가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있었을 때 교육부가 이 논문을 검사하는 것, 어떻게 검사하지 방법까지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이 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 연관이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짬짬이를 해서 남의 이게 원래 등재 저자로 올려주면 네. 성이 같으면 자기 그 아들이나 딸이라는 게 들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품앗이로 이게 크로스 해가지고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심각하게 제1 저자로 등재를 시켜줬고 그 다음에 신분을 허위 기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춤형으로 또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지금 의구심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어떤 기관에서 인턴을 모집해가지고 그 안에서 증명을 해주고 평가를 해주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논문에 대한 제1 저자를 해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주고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그걸 보고서 다른 연구자들은 그걸 인용해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을 속이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위기에 대한 업무방해죄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학계의 위상을 엄격하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황우석 사태 때 우리 네. 연구자들이요.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 그 학술지에서 그 실험 일지를 적은 실험 노트를 같이 제출을 해라, 복사본을 이랬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요, 그 저자들의 이름별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네. 그 해를 끼친 겁니다. 지금 이분이. 법무부 수장이 되려면 준법은 기본이고요. 일반인과 구분되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질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는 지금 5시 20분이니까요. 40분 후에 고려대에서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조국 후보자 딸의 후배거나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후배인 서울대까지 포함이 되죠. 정치인은 오지 말라 학생들이 만류하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화여대에서 일어났던 그 정유라 입시 비리 네. 그때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팻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바로 이제 촛불 혁명이 일어났고 네. 지금 현재 정권이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먼저 비리가 터져서 학생들부터 먼저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되는 네. 이런 장면이 다시 한번 연출된다는 거에 굉장히 큰 회의감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 이화여대 학생들의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촛불로 나온 그런 시민들의 노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허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런 회의감이 엄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냥 단순히 정말 뭐 재산 환부 이런 걸로 지금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딸의 입시 부분에 대한 네. 어떤 그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명 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수반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정권 입장에서도 과연 이런 그 조국 민정수석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을 그냥 그대로 위험 부담으로 안고 가야 할 것인지 그걸로 인해서 촛불혁명이 오히려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 거에 대한 통체적인 통찰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사자도 성찰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성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진 사퇴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일 것 같다. 오늘 박주현 의원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이사로 계실 때 동생 국민들께서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한 점 남김없이 밝혀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나 지명철회 같은 게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와대나 민주당의 대처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가짜뉴스다. 조국 후보 당사자와 관계된 건 아니에요. 물론 동생, 특히 딸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생이나 직접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사실 여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다는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총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론의 흐름은 그렇지만 오늘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보여드릴 텐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적합 여부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가 50%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어제에 이어 오늘 갤럽이 2주 만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냈습니다만 또 한 번 긍정과 부정이 역전이 되는 형상이 일고 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거부 여론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담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드크로스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났고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지지율 부정평가가 올라간 걸 합하면 8%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이건 네. 분명히 민심이 경고를 보내는 그런 엄중한 사인으로 정부 여당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방금 나왔던 갤럽 대통령 지지율 평가에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의당 지지층은 아직까지 긍정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고 한국당 지지층이야 당연히 부정 신호를 많이 보내죠. 그런데 네. 무당층 지지율에서요.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에도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67%, 긍정평가는 18%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정말 갭이 많이 벌어졌죠. 이 무당층들이 지지 정당이 없는 분들이 부정이 지금 무려 67인데 긍정은 18%밖에 안 나왔다는 점. 이 사인이 무엇일까?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이 돌아서면 다음 총선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정부 여당이 모르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끝까지 밀어붙이다 더 큰 역풍을 초래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 정권의 도덕성을 흔들 수 있는 아이콘이 돼버려서요. 이 여권에서 난감해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켜야 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오늘 지도부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못하지만 결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법무장관이 된다면 나중에 검찰 보고 받다가 장관님 지금 이제 피의자 혹은 피고발인, 피고소인 조사받으러 가셔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미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네.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조국 후보자가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조국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는 건 단 한 가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그런 개혁 동력들이 조국 후보자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개혁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시급한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냐, 입시개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을 청와대가 유심히 살펴볼 것 같고 조금만 더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 내년 총선에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아마 박용진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처럼 이 상황을 간단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네. 모든 여론들을 합쳐서 아마 청와대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장으로서의 영이 설까 지금 난제가 수두룩하긴 한데요. 여론도 그렇고요. 특히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잖아요. 저는 저 부분이 귀가 전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만 그럴까요? 모든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왜? 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가 뭐냐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정글 같은 사회에서 네.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로 바꿔달라고 한 게 촛불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고대 대자보가 그 정글 사회에서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 여론조사와 함께 우리 지금 여권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국민들의 마음으로 들어갈 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그 이정표로 삼고 한 번 정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네.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우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민청문회라는 걸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당은 3일 동안 해보자고 하는데 김재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청문회라는 말이 어떻게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한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대표 자리고 대의기관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자리인데 네. 국민청문회를 해서 야당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청문회를 해서 검증을 하자 이런 이야기 자체가 대의민주주의를 굉장히 좀 무시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말로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야당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그래서 야당도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여당에서부터 먼저 나오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